네, 기온과 사망 관계에 대해서 어, 보는 그림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이제 여기를 이제 역치 보통 그러니까 요 온도 이상이면 보통 한 27도 정도 되는데 27도 이상이면 평균 온도가 27도 이상인 날에서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관찰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문턱값 혹은 역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하에서는 고온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요 이상에서 우리가 이제 고온의 영향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이제 정량화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역치가 그 동네마다 지역마다 이제 다르다는 것인데 이 앞에 미국에서 한 연구를 이 그림은 그 지역의 평균 온도와 아까 말한 그 역치의 관계를 그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데이터를 먼저 좀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플로리다 지역의 도시들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 같으면은 지금 평균 온도가 상당히 높죠. 더운 동네니까 이제 평균 온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역치도 높다, 26도다, 뭐 이렇게 치면 이 마이애미에서는 온도가 높은데 평균 온도가 26도 이하일 적에는 고온에 의한 추가 사망이 일어나지는 않고 26도 이상이 돼야만 폭염의 건강 효과가 보인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시카고 같은 지역은 평균 온도가 굉장히 낮죠. 뭐 2도 조금 넘는데 그래서 서늘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 19도 이상이 되면 그 폭염에 의한 추가 사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레시홀드가 높을수록 폭염에 적응이 잘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정도가 그 지역의 평균 온도와 관련이 있다. 이것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제 고온에 더 적응을 잘했든지 아니면은 그게 잘했다는 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적응을 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마 사회적으로 에어컨 보급률이 높다든지 폭염 경보 시스템이 잘 돼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적응이 잘 되고 이 스레시홀드가 높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제 비례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자료도 보면은 65세 이상 요거는 이제 전체고 요건 65세 이상인데 65세 이상에서 스트레스 홀드가 낮다는 것은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도 폭염의 그 나쁜 작용이 관찰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 인구보다는 65세 이상에서 스트레스홀드가 낮다는 거는 뭐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죠? 노령 인구에서 폭염 효과가 더 일찍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관계가 있고 이런 양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대구 같은 데가 미국의 이제 마이애미랑 비슷한 거고요. 그렇다면 인천 같은 것이 이제 요 시카고랑 비슷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 상당히 비례적인 관계가 성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스레시홀드 값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미국보다 이제 높은 걸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적응을 잘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산 지가 뭐 큰 그림에서 보면 뭐 200년 뭐 이 정도니까 뭐 그렇게 좀 큰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2년에 나온 논문이었죠. 2006년에 저희가 이걸 냈네요. 그래서 그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런 기온과 이 사망과의 관계를 보는 그런 연구들이 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 같은 거는 이제 미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온도와 사망과의 그 용량받는 관계를 그려본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U 쉐입을 볼 수 있고, 뭐 이 그런 그 스레시홀드가 명확하게 보이는 데도 있고, 좀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U 쉐입을 지닌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되기 시작해서, 그런 이 쉐입의 형태는 U 쉐입 모양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잘 이제 정설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요. 같은 해에 이제 유럽의 도시를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이제 그 국제환경역학회가 더블린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더블린만 모양이 이상해요. 그래갖고 그냥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참 이상한 도시에서 지금 학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억이 나네. 이게 뭐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래서 더블린에 갔을 적에 이제 그 기억하고, 더블린에 그 맥주 공장 있죠. 뭐죠? 흑맥주. 그 흑맥주 공장에 그 통계학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티분포를 만드신 분이 거기서 일을 했다고, 그 뭐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맥주 공장 찾아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이런 유쉐입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같은 해에 그 자료 얻기가 어려워서 별로 보고가 없었던 그 이제 개발도상국 들의 그림을 보더라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U자 형태나 스레시홀드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와서, 그 2008년도부터는 이제 기온과 사망의 관계는 적어도 스레시홀드가 있는 이런, 그리고 폭염에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온과 사망의 관계가 이렇게 좀 U자 형태의 비선형적인 관계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2000년 내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 위험의 크기를 서로 비교한다든지 어느 그룹이 더 취약한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이 리스크를 정량화해야 되는데, 이제 역학자들이 항상 하는 거죠. 이 선형 모형에서는 쉽습니다. 이게 뭐 기온 1도 올라갈 때마다 사망률이 얼마 증가하는지 선형 모형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관계가 이제 선형이 아니잖아요. 선형이 아니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0번이라고 쓴 선형 모형을 그냥 사용한다. 이것도 방법입니다. 여기 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뭐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선형이 아닌데 왜 선형 모형을 사용하느냐? 뭐 그래서 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조금 애매한 게 있는 게, 이 선형 모형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X와 Y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얘가 1도 올라가면은 여기가 몇 프로 사망하는지 평균적으로 모든 범위에 있어서 그게 뭐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선형 모형 사용하는 게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나름대로 그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거기서부터 그 해석의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선형 모형을 잘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X와 Y의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한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용해 본 게 이제 가변수,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그러죠. 가변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폭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공식 기준으로 돼 있는 뭐 33도 이상인 날이,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변수를 만든다고 하면, 그래서 그 가변수의 효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은 날의 사망자 수와 그 조건이 만족하는 날의 사망자 수의 평균의 차이를 보는 거죠. 이게 절편인데 결국은. 그렇게 보면 이건 굉장히 쉽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모호성은 그 가변수를 누가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이제 모호해지기 시작하죠. 왜 하필이 최대 기온 가지고 뭐 여름은 뭐 열대야가 중요하니까 난 최저 기온으로 할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이런 종류의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가변수를 이용해서 내가 조건을 주고 그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예,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비모스 평활법이라고, 여기 지금 통계 시간이 아니라서 요 평화를 어떻게 하는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앞에서 봤던 그런 U-쉐입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스캐터 플롯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스무스하게 연결한다. 개념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평활 함수를 그리게 되면 장점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어디서 올라가고 어디서 내려가고 이런 거를 파라메트릭한 어썸션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비모스 평활로 하게 되면 파라미터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게 굉장히 난리니어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어떻게 정량화하는지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라이브는 잘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가 유의하다 안 유의하다 하고 인프런스를 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기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무슨 통계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1번과 2번을 약간 하이브리드한 게 이제 3번이라고 개념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조각별 선형 모형 피스와이즈 리니어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역치를 가지고 낮은 온도에서는 0으로 간다, 높은 온도에서 올라간다 이러면은 리니어 함수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피스와이즈 리니어입니다. 리니어 모델 두 개를 합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모형을 우리가 적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역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역치를 잡는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 역치 이후의 기울기가 상당히 달라지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걸 어떻게 정할 건가, 이걸 통계적으로만 접근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역학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모델이나 변수 선택을 통계적인 방법으로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통계적인 방법 말고도 그 분야 연구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방법 혹은 고유하게 사용되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호성도 있지만 개념적으로 굉장히 좀 클리어하죠. 이렇게 돼서 요 기울기를 하게 되면 또 파라미터가 몇 개 안 되니까 정량화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위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게 최근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번 요 0번부터 4번까지를 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